앞으로 맨유와 토트넘은 앙숙이 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맨유를 지옥으로 떨어뜨린 게 토트넘이잖아요. 유로파리그 뭐 우승만 했습니까? 지난 시즌 붙은 경기들 토트넘은 맨유를 모두 이겨버렸습니다. 4전 전승. 네. 어차피 뭐 리그에서 토트넘이 이겼다고 해서 7위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여러모로 토트넘이 얄미울 것입니다. 토트넘이 지난 시즌 17위 했다고 해서 엄청난 비난을 하는데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지난 시즌 토트넘이 17위를 한 것보다 맨유가 15위를 한 것이 더 충격적인 거 아닙니까? 유로파리그 우승이란 성과를 제외하고 본다면 말이죠. 맨유와 토트넘 두 팀 사이에서는 본래부터 명백한 급의 차이가 존재합니다. 맨유는 모두가 인정하는 명실상부한 빅클럽입니다. 프리미어리그 빅4를 뽑을 때 맨유는 항상 포함되지만 토트넘은 빅6로 범위를 넓혀야만 간신히 들어갈 수 있죠. 최근 기세로만 보면 뉴캐슬과 아스톤 빌라도 뭐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 뉴캐슬은 3년 연속으로 토트넘보다 높은 순위를 기록했으니까 이제는 토트넘이 뉴캐슬에 밀린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겁니다. 객관적인 지표는 이 격차를 더 명확히 보여줍니다. 구단의 경제 가치로만 봐도 맨유는 유럽 전체에서도 늘 4위 안에 드는 거대 클럽입니다. 토트넘은 10위권에 겨우 들거나 최대로 평가받았을 때가 8위 정도였습니다. 전 세계 팬 규모는 뭐 비교조차 되지 않습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만 봐도 맨유가 2배 이상 많죠. 유튜브에서도 뭐 별거 없는 훈련만 해도 수십만 조회수가 나오고 리즈 유나이티드와 스웨덴에서 프리시즌 경기를 했는데 무슨 조회수가 250만이 나옵니까? 네. 토트넘은 레딩을 이기고도 조회수 16만 나왔습니다. 구장 규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유의 홈구장 올드 트래포드는 비록 오래되었지만 7만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경기장이고 매년 프리미어리그 관중 동원수 1위를 기록합니다. 토트넘은 2019년 신축 구장을 지으면서 리그 내 관중 동원 2위로 올랐었지만 이것이 인기가 2위라는 뜻은 아닙니다. 경기장의 수용 인원 차이 때문인 거죠. 무엇보다 지금까지 맨유가 이뤄낸 우승 업적을 보면 토트넘은 그 뒤를 쫓아갈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토트넘이 지난 10년간 들어올린 트로피는 유로파리그 우승컵 단 하나지만 맨유는 같은 기간에 유로파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FA컵, 카라바오컵 수많은 우승을 경험했습니다. 심지어 2020년 이후만 봐도 리그 2위와 3위를 기록했죠. 네. 그럼 맨유가 15위로 추락한 것이 더 충격적인 사건이지 왜 토트넘이 17위를 한 게 더 큰일입니까? 네. 이건 토트넘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건 아닐까요? 네. 토트넘의 현실적인 목표는 언제나 챔피언스리그 진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 역시 그 목표가 가장 현실적이라고 봐야 합니다. 리버풀, 맨시티, 아스날, 첼시 지난 시즌 1위부터 4위까지 차지했던 이 팀들은 여름 이적 시장에서 더 강력한 선수들을 영입하면서 다른 팀들과의 격차를 더 벌려버렸기 때문입니다. 토트넘이 이 빅클럽들보다 더 큰 투자를 했다면 그래 한번 해보자 하겠지만 7월 말이 되는 이 시점까지는 6,200만 파운드의 쿠두스 영입 말고는 큰 진전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존 선수들이 떠날까봐 붙잡는데 더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죠. 상위권 팀들과 토트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미드필드의 수준 차이입니다. 리버풀이 비르츠를 공격형 미드필더로 활용했을 때 비르츠, 소보슬라이, 흐라반베흐르로 이어지는 이 라인업은 거의 토트넘의 2배에 달하는 능력치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리버풀뿐만이 아닙니다. 아스날의 웨데구르, 라이스, 수비맨디, 첼시의 카이세도, 팔머, 엔조 라인업 역시 어느 팀과 견줘도 손색 없는 막강한 조합입니다. 오히려 맨시티가 조금 의외입니다. 십자인대 파열에서 복귀한 로드리에 새로운 영입생 2명이 더해진 중원은 아직 그 수준을 가늠하기 어렵다 보니까 리버풀, 아스날, 첼시보다 강해 보이진 않습니다. 맨시티는 과거의 명성과는 어울리지 않는 멤버 구성이라는 느낌인데 정말 해볼만 하다는 게 저만의 착각일까요? 네. 골키퍼가 압도적인 느낌을 준 적도 없고 포백 라인도 예전처럼 강력하지 않았습니다. 홀란드는 지난 시즌 중반부터 끝까지 형편없었고 포든, 도크, 사베뉴 라인업도 물음표가 붙습니다. 최근 클럽 월드컵에서는 로드리가 출전했는데도 사우디 프로팀에게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네. 물론 부상이 변수겠지만 맨시티는 어딘가 어설픈 리빌딩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네. 자, 아무튼 토트넘이 이 네 팀의 아성에 도전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야 하는데 이건 맨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맨유 역시 목표는 토트넘을 이기고 최소 5위 안에 드는 것일 겁니다. 아모린 감독의 부담은 매우 큽니다. 그는 맨유의 박힌 돌들을 빼버리는
큰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주급 35만 파운드의 레시포드를 바르셀로나로 임대 이적시켜버렸고 맨유 유스가 낳은 아르헨티나의 신성 가르나초도 어떻게든 팔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격진을 개편하겠다면서 쿠냐와 은베모를 영입했는데 이 두 선수는 지난 시즌 각자의 팀에서 15골과 20골을 넣은 선수들입니다. 맨유의 모든 공격수가 넣은 골보다 많죠. 네. 만약 이 두 선수가 맨유에서도 비슷한 득점을 기록한다면 당연히 팀의 승리와 득점력은 대폭 늘어날 겁니다. 하지만 득점이 나오려면 공격수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현대 축구는 미드필드 싸움에서 이겨야 하고 템포가 빠른 프리미어리그에서는 중원에서 이루어지는 전환 속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럼 맨유의 주전 미드필더를 한번 볼까요? 아모린 감독이 3백을 쓰기 때문에 중요한 미드필더는 2명이면 됩니다. 선수들을 한번 읊어보면 브루노 페르난데스, 마운트, 우가르테, 카세미로, 마이누. 네. 분명 B클럽인데도 미드필더진의 수준이 지난 시즌 상위권 팀들과 비교할 때 현저히 떨어집니다. 거기다 3백의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윙백들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이번 시즌의 윙백 영입은 없을 것 같더라고요. 강력한 느낌? 전혀 없습니다. 맨유는 프리시즌 첫 경기에서도 고질병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한 골도 넣지 못하고 경기를 마쳤습니다. 슈팅을 19개나 때리면 뭐합니까?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없었고 오히려 리즈 유나이티드에게 실점할 뻔한 상황이 더 많았죠. 물론 프리시즌이었습니다. 하지만 맨유는 올 시즌 15위라는 오명을 벗기 위해서 120%를 발휘하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아모린 감독 체제는 아직 신뢰를 주기 어려워 보였습니다. 은베모가 출전하지 않았고 새로운 스트라이커 영입에 공을 들이고 있으니 전력이 더 강화될 수는 있겠지만 유럽 대항전도 나가지 못하는 팀을 선수들이 선택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오죽하면 제자인 요케레스는 맨유에 올 생각조차 없이 아스날로 가는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브루노 페르난데스는 지난 몇 년간 너무 무리하게 출전한 것 같은데 이 선수에게 강제 휴식을 주지 않으면 진짜 맨유 큰 탈이 날 수도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이번 시즌에도 토트넘이 맨유는 충분히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해 봅니다. 토트넘이 깁스 화이트가 영입된다는 전제로 공격진은 비슷한 레벨이고 미드필더진은 토트넘이 더 나아 보이고 포백도 토트넘이 더 나아 보입니다. 네. 토트넘이 이번 시즌 맨유만 잡으면 되는 시즌은 아니겠죠. 네. 운 30% 더해져서 토트넘이 새 역사를 쓰고 손흥민이 깔끔하게 자유 이적할 수 있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유로파리그 우승을 손흥민이 만들어냈다라고 말하긴 좀 솔직히 그렇잖아요. 분명 프랭크 감독의 전술에는 손흥민이 더 득점에 관여할 수 있는 역할이 될 것 같거든요. 상대 선수들과 촘촘한 상황에서 붙는 게 아니라 공간을 두고 플레이를 한다면 시원시원한 슈팅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내일 루턴타운전에서는 폼이 얼마나 올라왔을지 모르겠네요. 아니다. 갑자기 위컴과의 경기를 추가했는데 트레이닝 센터에서 경기하거든요. 프리시즌 1차 때는 손흥민과 쿠두스를 하나로 묶었는데 텔과 오도베르까지 합류하고 나서 프랭크 감독이 어떻게 선수들을 나눠서 출전시킬지 지켜봐야 합니다. 양민혁은 오히려 U20의 선수들과 경기를 치르게 해버렸더라고요. 네. 아마 내일도 뛰지 못할 것입니다. 네. 내일 두 경기 모두 리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